기성세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가족을 구성하는 것도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시대가 이미 된 거라는 거죠. 결혼해서 집을 하려면 이 법적 혼이 오히려 허들이 된다. 방치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만약 방치하면요, 혼외자가 돼버립니다. 혼외자가 혼인신고하면 호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청약 대출 때문이죠. 사실 뭐 집이라는 게 뭐 한국 사회 굉장히 뜨거운 화두지 않습니까? 혼자일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을 얻을 수가 있다면 부부가 합산이 되면 150, 140밖에 못 얻는 상황. 이게 사실은 역차별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떴고요. 그 많이 뛴 과정 안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니까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허들이 걸려버리면 사실은 결혼을 하더라도 집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되기는 힘든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집 때문에 소위 결혼했지만 법적으로 남남인 이유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청약이나 대출이 닫혀버리는 상황들이 지난 한 1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사실 이게. 이거 방치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만약 방치하면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법적인 부부가 갖는 약간의 강제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혼이라는 단어까지 쓰듯이 한국 사회는 가족을 구성할 때 사회 질서 안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역할들을 규정을 하고 내용들을 보호하는 맥락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남남이에요. 연애하고 똑같은 겁니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위 파탄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법적 혼인하면 제도 장치가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참고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개능성이 있는데 집 때문에 법적 혼을 만약에 가로막는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가족이 분해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맥락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나왔어요. 이 자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법적 혼일 때는 당연히 자녀는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만 이게 법적 혼이 아닌 상황에서 자녀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사실혼에서 나온 거거든요. 혼외자가 돼버립니다. 혼외자가 되면 5살, 6살 돼서 이제 학령기가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어정쩡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도 힘들고 관리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사실혼에 따르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징후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수월해야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서류 한 장 내면 법적 혼을 인정받고 그냥 이러면 되는 것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만 하더라도 혼외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요. 그 얘기는 법적 혼, 즉 법률과 관련돼 있는 재반 조건들이 가족을 구성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100 중에서 94를 차지할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사실은 이 상황이 높은데 근데 정작 결혼해서 집을 하려면 이 법적 혼이 오히려 허들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넌센스이고 딜레마인 거죠. 이건 하루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역차별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수성가해서 대기업,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높인 부부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불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분들에게 상한선을 두는 거는 바람직하죠. 근데 문제는 연봉이 높은 분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높으신 분들도 많죠. 최근에는 뭐 20대, 30대가 각자가 맞벌이가 일단 기본 구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나 확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뭐 생애 최초의 내 집을 마련하는 일련의 흐름 안에서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에 사실은 절대 소위 열의에 놓여 있는 2030 세대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대출이다 청약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는 전략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중산층 이하에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2030 세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상단의 이게 고연봉자가 도움이 되는 방식의 정책들은 약간 하향 평준화를 통해 가지고 수혜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탄탄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혼인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많이 만든 걸로 아는데 보완해주진 않았던 거예요? 한국의 이 뭐 저출생 이슈로부터 비롯해서요, 가족을 분화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과거의 경험들, 경로들이 막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넓혀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 단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이 없듯이 한국에서는요, 출산과 관련돼 있는 인구 정책은 아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아마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절실한 과제란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으면 이제 결과도 좀 나와줘야 되는 게 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출산 정책은 가성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폭이 좀 심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돈으로 출생이 반전된 사례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외부적인 환경들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도 중요하다면 이 돈도 장기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은 출산하면 한번 빡 아동수당을 통해 가지고 일부 이제 좀 지원해준 자녀를 한번 낳으면 이 자녀는 뭐 평생 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일시적인 지원 가지고는 자녀를 선택하는 동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 단계까지도 가져야 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자녀의 평생까지 또 정책으로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이 돈도 장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닌 다른 결정 변수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인구학적 가설에 따르면 선진국이고 돈을 많이 벌수록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선진국은 낮고요, 기본적으로. 동시에 고학력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거든요. 개도국 시절에는 자녀의 효용이라는 게 우리 제조의 기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와가지고 수공업을 돌리든 농업에 투입을 하든 간에 지금 노동을 확보하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출산이 늘어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 숫자가 늘어나는 방식. 기본적으로 이게 선진국이 되면 자녀의 소위 제조 기능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유일하게 남는 게 뭐냐면 자녀가 나한테 주는 이 유희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유희의 기능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를 낳을 동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혼인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사회보다 공고해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걸 전공정이라고 표현하고 후공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전공정이 있어야 컨베이어 벨트에 맞춰서 후공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공정이 어려워요. 이 혼인율이 굉장히 혼인이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도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구 정책도 출산 정책도 여기 출산에 함몰될 게 아니라 이 전 단계의 구조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전공정이 늘면 후공정도 늘어납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산율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이유도 바로 전공정이 늘어나서 그래요. 결혼이 왜 늘어났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에코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에서 한 94년 정도의 친구들이 가임기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모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이게 통계학적 착시 현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때 결혼 못했던 것들이 밀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공정을 통과하면 후공정이 나오는데 보통 한 2년 정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1자 첫 번째 자녀가 나오는 게 한 1년, 2년 정도를 봤는데 요즘은 이제 출산 환경들이 악화되다 보니까 한 4년에 걸쳐서 낳거든요. 결혼한다고 바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한 평균 4년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 전부터 결혼이 늘어나도 지금 이제 막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출산율의 증가는 사실은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나 혹은 기재 효과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전공정을 관리하는 게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인구 정책에 전환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많이 늘려야 되죠. 한마디만 더 보태면 통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유배우자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산율은 대개 부모가 15세부터 49세 여성분의 현재 낳은 자녀 플러스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 합친 게 이제 출산율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의 15세부터 49의 가임기 수가 다 들어가요. 이거는 미스든 미세스든 간에 다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15세부터 49세 여성이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0. 지금 올해 올라와서 0.8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부모의 미세스만 넣으면 미세스는 뭐죠? 바로 결혼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두 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 결혼하신 분들만 넣으면 출산율이 그래도 2에 근접해요. 2명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면 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인 거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미세스가 될 수 있도록 즉 싱글 세대가 혼자 사는 젊은 인구가 소위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출산율도 비교적 높아지는 결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통계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결혼이 갖는 의미 굉장히 묵직하고요. 아마도 만약 제도 수정이 된다면 그 기대되는 효과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결혼해서 행복도 없고 갈등만 커지는데 자꾸 결혼하라고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적어도 논리적으로 경제학적 수준으로는 전공정이 늘어야 후공정이 늘어나는 건 팩트이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지방정부가 보면은 뭐 맞선을 주선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가 뭐 맞선 기관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공적으로 높이는 노력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가정을 못 꾸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고 있으니 눈에 보이네요. 좀 떨어진 이유들이. 굳이 비유하면 결혼 경제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사고 체계가 결혼이라는 카드에 거의 뭐 전폭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하는 것도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시대가 이미 된 거라는 거죠. 최근에는 본인이 원해도 이 가성비가 낮으면 그것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결혼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경제학적 셈법으로 투영이 된다라는 그 시대, 이 자체에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이 가성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또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맥락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결혼의 경제학이라는 게 그다지 나쁜 맥락으로는 보지 말고 오히려 경제학적인 뚜렷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그것에 맞게끔 맞춤식의 정책이나 제안들로 숫자화 시킨다면 오히려 설득하기가 더 좋은 인센티브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라고는 하지만 혼인 정책들을 보면서 우려되신 점을 오늘 짚어주셨어요. 혼인신고하면 호구다라는 얘기가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결국 결혼 경제학에 대한 재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결혼 정책, 결혼과 관련돼 있는 경직적인 구조, 그죠? 교환 체계가 좀 재수정이나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 전공정이 좀 늘어나야 후공정이 늘어나는 방식, 즉 결혼이 늘어나야 출산이 늘어나는 방식의 이 공고한 구조가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면 당연히 결혼과 관련돼 있는 허들들을 낮춰주는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결혼이 시장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쩌면 그 소위 허들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후속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구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방식으로서의 결혼의 허들을 좀 낮춰주는 방식들, 즉 가족을 구성하는 패턴이나 종류에 대해서 조금은 뭐 강제적이거나 좀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조금 재편하면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삶의 패턴 그리고 가족의 구성의 종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결혼의 경직성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고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서의 결혼의 인식, 환경, 정책, 제도들이 같이 연결돼서 세팅이 된다면 그 후공정으로서의 출산이든 가족의 구성이든 일반적인 어떤 세대의 전성적인 방식으로서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